오피스텔의 두 얼굴이라고 제가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오피스텔이 안 팔리자 오피스텔 관련된 주택수와 관련된 이야기가 허위 정보를 많이 퍼뜨리고 있다. 주택수가 안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분양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이런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주택수에 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잘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잘 모르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만큼 설명을 한번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 오피스텔이라는 단어부터 먼저 살펴보고 하겠습니다. 오피스텔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 역사를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실까요? 오피스텔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오피스와 호텔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이 오피스텔, 오피스와 호텔. 오피스는 말 그대로 사무실이라는 단어고요. 사무실에 등장해서 사무실이 야근이나 아니면 잠깐 휴식 공간이 필요하다던가 그런 니즈를 받아들여서 만들어졌던 게 오피스텔이라는 신조어였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이라는 건축물이 새로 탄생을 했고, 근데 이 주거용이 조금 더 편안하게 이런 식으로 발전하다 보니까 이게 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냐. 처음에는 상업용하고 간단한 주거 해결이었지만 이게 변화돼 가는 과정이 주거 수요를 흡수하기 시작했어요. 주거 공간이 처음에는 몸만 뉘일 공간이 있으면 된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집 형태로 바뀌어갔고, 집 형태에서 오피스 공간을 지워버리는 듯한 그런 방향으로 변화해 갔습니다. 이렇게 변화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거의 아파트와 흡사해져 버린 거예요. 아파트와 흡사해져 버리니까 주거 수요를 일부, 상승기에 주거 수요를 일부 흡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투자 수요가 많아지기 시작했고, 오피스텔 관련해서 인기가 생겼던 겁니다. 근데 오피스텔이라는 얘네들이 갖고 있는 특성을 대부분 잘 모르세요. 지금 기사에서 나온 내용은 주택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주택수. 제가 이렇게 적어놨죠.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다. 왜 그럴까요? 일단 건축물 자체가 등장한 지 얼마 안 된 건축물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등장했을 때 오피스와 호텔이 합쳐졌기 때문에 처음 등장했을 때 목적은 상업용이었습니다. 상업용과 주거 공간을 간단히 합쳐지는 그런 건축물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등장을 했기 때문에 좀 애매한 위치인 거예요, 사실. 완전히 상업용 건물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완전히 주택도 아니에요. 주거용 건물도 완전히 아니고, 그 사이에 처음에 등장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 애매하게 등장을 하다 보니까 지금도 아직 확실히 정립이 안 된 겁니다. 이제 주택수에 관해서 오피스텔은 어떤 상황일 때는 주택수에 들어가고 어떤 상황일 때는 주택수에 안 들어간다를 확실히 모든 케이스별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오피스텔을 지을 때 분양을 하죠. 그때 분양권 당시에는 아파트 분양권과 달리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듯이 등장했던 목적이 상업용 플러스 간단한 주거 해결이기 때문에 정말 상업용으로 쓸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주택으로 안 쓸 수 있기 때문에 주택수에 들어가면 그건 불합리한 거겠죠. 그래서 오피스텔을 취득할 때는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기존 보유 주택이 몇 주택이던 간에 다주택자든 무주택자든 취득세가 무조건 단일세율입니다. 4.6%. 그리고 이제 취득하고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 바뀌는 건데, 취득 이후 전입을 하게 되면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주거용으로 봅니다. 그래서 신규 주택 취득 시 보유 주택수에 포함이 돼요. 그러면 이때는 주택수에 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1주택자였어요. 그리고 오피스텔을 하나 더 취득했습니다. 근데 이걸 상업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주거용으로 임대나 내가 전입을 해놓고 사용을 합니다. 그럼 2주택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신규 주택을 취득할 때는 2주택자의 신분으로 취득세가 부과가 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조금 구분이 쉽게끔 하려고 판단의 주체가 누군지를 적어놨습니다. 취득세는 국세예요. 취득세의 10% 지방세, 국세, 지방세, 어쨌든 세금입니다. 이 세금을 누가 판단하느냐? 판단 주체가
취득세를 규정한 지방세 법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법에 의해서 이미 보유하고 있는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면 그건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 일어날 수 있는 사례가 있죠. 대출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대출을 할 때는, 그런데 이건 특이합니다. 오피스텔은 뭐 주거용으로 사용하든 뭘 어떻게 사용하든 간에 주택으로 치지 않아요. 판단 주체는 어디? 대출이니까 대출해주는 은행입니다. 은행에서는 오피스텔을 주거용이든 상업용이든 주택수로 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는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면 그것은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 이번엔 분양권을 신청하는 그 신청 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시점에서는 보유 오피스텔은 주택수로 따지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 분양 신청 시에는 그 지역이 규제 지역일 때는 기존 주택수가 있는 경우에는 갈아타기,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이 안 됩니다. 뭐 분양권 신청 조건이 안 돼요. 이 분양과 관련된 규정을 내려놓은 거는 국토교통부에서 규정을 내려놨습니다. 이렇게 판단 주체에 따라서 판단 주체가 법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느냐, 은행이냐, 혹은 국토교통 분야에 따라 주택으로 보기도 하고 아닌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도는 투자를 하시려면 내가 이런 경우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내 조건이 현재 이런 조건이니까 이렇게 대응해야지라는 식으로 계획을 세우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정도의 특성도 모르고 계신다면 오피스텔을 무작정 투자하시는 건 잘못된 투자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투자 목적 수단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내가 미래 플랜을 어떻게 세워야 되겠다, 이 정도의 계획은 세우시고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소식도 같이 한번 알아볼 건데, 제목만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신속기획 재개발 정비계획이 입안 동의율이 66%에서 50%로 완화됐다고 합니다. 재개발을 원래 추진하려면 토지 보유자 3분의 2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 기준을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의 경우에서는 50%로 완화시켰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동의율이 낮아지면 당연히 재개발을 추진하기 조금 더 편해질 겁니다. 많은 사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니까요. 여기서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있죠.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게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입니다. 이 재개발에서는 조금 더 편하게 재개발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원하고 있다, 이 정도의 느낌으로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완화 조건이 추후에 정말 걸림돌 없이 잘 진행돼서 진행이 되는지도 한번 지켜보시고 그거를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